자, 아, 자, 반갑습니다. 상하수 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요번 133회 상하수 기술사 시험이 있었죠. 이 기술사 요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총평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시험 본 분들, 특히 포커스 캠프를 하고 바로 시험을 봤는데 포커스 캠프를 하고 시험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그죠? 자, 그래서 포커스 캠프 이번에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교시 문제는 조금 이제 예전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1교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3문제 안에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뭐 정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쓰는 그런 시험은 나오진 않습니다. 한 3문제는 버리는 문제고 10문제를 전부 다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시험이 되죠. 그래서 10문제를 다 모른다라고 하면 적어도 9문제는 쓰고 한 문제는 아는 선 안에서 최대한 정의 위주로, 정의는 정확하게 쓰는 위주로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교시에 조금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2, 3, 4교시에 만회를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요번에도 1교시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 몇 개 있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문항 정도가 세문항이 처음 출제된 문제였죠. 자, 처음 출제된 문제가 세문항이 있었습니다. 7번, 12번, 13번. 물론 처음 출제됐다고 해서 전혀 손을 못 대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또는 출제비도 낮은 그런 문제들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본다라고 하면 한 번씩은 다 풀어봤을 문제들이 되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 다루지 않은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번하고 10번 해서 2문제 해서 5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수업 시간 또는 답안 클리닉 또는 포커스 캠프에서 전부 다 다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5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답안을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좀 점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단답형 문제도 우리가 답안 클리닉 할 때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유형별로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살펴봤었는데, 그 요령대로 그 답안 작성했으면 5문제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난이도 관연도와 비교해서, 관연도 또는 그 이전의 그 시험과 비교해서 다소 어려운 수준이긴 했었으나 10문제를 다 작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충저류시설이 출제가 됐죠. 완충저류시설 129회 포함해서 한 4번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다루진 않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는 다루진 않지만 이 수질관리기술사 쪽에서는 반드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물안경보존법에 보면 시행규칙 별표 12의 2, 이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은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본서라든가 또는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본 분들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저영향개발기법, 그래서 LID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자, LID 일반적으로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단답형으로 정의를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LID, 비정오염원, 이건 핵심 문제죠. 핵심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우리가 답안 클리닉 또는 포커스 캠프에서도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LID 그 자체만으로는 126개 포함해서 8번 출제됐지만 비점5요원 문제는 핵심 문제입니다. 총 21번 출제된 핵심 문제죠. 물론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수업 내용이라든가 답안 클리닝 내용 등을 그대로 참고해서 답안 작성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본 계획 문제는 주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129회 포함해서 18번 출제되는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커스 캠프에서도 수도 정비 기본 계획, 하수 정비 기본 계획 상세하게 다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서술형은 출제가 되지 않고 단답형으로 이와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단답형이기 때문에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목적, 그리고 대상, 기간 뭐 이런 내용들을 계획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 주요 내용,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키워드 위주로 해서 목차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을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절차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블록 시스템. 자, 블록 시스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문제인데 89회 잘못 오타났네요. 그죠? 9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132회 포함해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자, 수업 내용, 수업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고, 그죠? 답안 클리닉에서도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 이송 쪽에서 자세히 다루죠. 자,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고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마이크로 시스템. 조류 관련해서 이번에 그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루고 그 다음 포커스 캠프에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5월 시험 그리고 7월 시험에는 조류가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요번에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남조류 좀 문제 출제가 됐는데 바로 남조류의 독소, 조류 독소, 유해 조류에 대한 내용이죠. 자, 129회 포함해서 3번 출제됐고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조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상수원에서의 수질 관리, 이쪽으로 출제가 되는 게 하나의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정수장에서의 대책,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자, 이 마이크로 시스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쓰고 그 조류 독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써주고 그 다음 이 독소의 영향에 대해서 뭐 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써주고 그 다음 바로 정수장에서의 대책도 간단하게 써줄 필요가 있겠죠. 자주 다뤘던 내용이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물의 자정작용. 자, 자정작용 123회 포함해서 4번 출제가 됐는데 자정작용 우리가 용존산소 부족 곡선 다루면서 같이 다루는 내용이죠. 미플스 메소드 해가지고 우리가 용존산소 부족 곡선의 그 용존산소 농도를 우리 구간별로 나눠서 봤을 때, 자, 구간별로 우리가 오염도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그 오염도별로 오염 구간별로 우리가 자정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4단계로 우리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보면 용존산소 부족 곡선이 출제가 되면 단답형, 그리고 용존산소 부족 곡선과 미플스 메소드 이거를 합쳐서 출제가 되면 서술형, 주로 이와 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에 요 내용만 묻는 형태로 해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물으면 단답형, 합치면 서술형, 이와 같이 출제가 되는 문제다. 자, 답을 쓸 때는 용존산소 부족 곡선, 이와 같은 스푼 형태의 곡선이 있죠. 이와 같은 스푼 형태 곡선에서 구간별로 나눠서 각각의 구간에 대한 설명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서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처음 출제됐죠. 정수장 보안 설비. 이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뭐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 정수장의 보안 설비. 우리가 정수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전, 수질적인 안전 문제도 있고, 그죠? 외부로부터 우리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재해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보안 설비해서 상수도 시설 기준,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묻는 내용입니다. 자, 741페이지에서 74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처음 출제됐고 앞으로도 출제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버리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TOC 단골 문제죠. 우리 수질 항목 문제 중에 가장 출제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128회 포함해서 10번 출제됐던 예상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 답클, 포캠 뭐 매번 다뤘던 내용이고요. 수질 항목 문제이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요령이 있었죠, 그죠? 개요에서 정의를 정확히 써주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설명해주고, 그 다음 기준이 있으면 기준, 그죠? TOC는 방리수 수질 기준이 기존의 COD 망간에서 TOC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방리수 수질 기준, 그 외에도 우리 수질 환경 기준이라든가 또는 이 배출 시설들, 각각 배출 시설들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준 써주고, 그 다음에 특성. 여기서 특성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TOC는 절대값으로 보면 BOD보다 낮게 나오지만 남분해성 유기물을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거죠. TOD에 준하는 남분해성 유기물을 측정하는 지표다. 자,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 활용. 바로 상하수도 분야에서 어디서 활용하느냐. 방류수, 하수 쪽에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TOC로 전환이 됐죠. 물론 수질 관리 쪽 측면에서도 수질 환경 기준이 TOC로 전환이 됐고, 정수장에서는 우리가 놈과 같이 이 남분해성 유기물이죠. 자연에서 기인된 남분해성 유기물이 들어와서 소독 과정에서 소독 부산물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소독 부산물 전구 물질 또는 소독 부산물 그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우리가 TOC를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장에서의 활용 내용까지 같이 써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도 산화 공정 AOP에 대한 내용인데 127회 포함해서 8번 출제된 예상 문제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 또는 답안 클리닉 등을 통해서 여러 번 풀어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정수 처리를 할 때 오존을 이용해서 그 유기물 또는 만 냄새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산화를 시키게 되는데, 오존은 유기물에 대해서 반응이 느리거나 선택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강한 산화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OH 라디칼 생성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바로 AOP, 즉 촉매를 이용해서 OH 라디칼, 오존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산화제와 촉매를 반응시켜서 OH 라디칼 생성을 촉진시킨 공정이 바로 AOP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업 시간 또는 답안 클리닉 때 자세히 풀어봤던 문제고, 하수도 맨홀 부속물. 자, 요거 수업 시간에서 다루지 않지만 124회 포함해서 7번 출제가 됐습니다. 인버트 내용으로만 몇 번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고요. 스마트 맨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자, 이 문제는 그 하수 시설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설 기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 기준 또는 설계 기준을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고요. 즉, 맨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부속 설비, 인버트, 그 다음에 그 뚜껑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답안을 작성할 때 그 최근에 그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도 거기에 그 사람이 빨리 들어가지 않도록 이 보호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제안사항에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생물 반응조 설계 인자. 이것도 128회 포함해서 6번 6회 출제된 예상 문제죠. 자, 생물 반응조라고 하면 우리가 표준활성 슬러지법 외에도 질소를 제거하는 고도정수 처리 공정, 고독 처리 공정 또는 인을 같이 제거하는 A2 공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생물 반응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폭기조, 즉 표준활성 슬러지법에서의 생물 반응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써준다라고 하면 폭기조 외에도 무산소조, 현기조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언급을 해주는 게 더 나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12번째 문제, 12번 문제. 상하수도 시설의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자, 요 문제는 우리가 큐넷 들어가지고 상하수도 기술사 출제 범위를 다운받아서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범위는 들어가 있는데 출제가 안 되는 문제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운전을 하게 되죠. 자, 그 시운전에 대한 내용으로는 4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능 보증 시험을 거쳐서 이제 준공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인수인계하는 내용으로는 처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범 답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사업 업무 지침이라든가 또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일을 많이 해본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처음 출제되긴 했지만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도수관로의 동수경사선. 자, 이 문제도 처음 출제되긴 했어요. 처음 출제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즉 관로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동수경사선은 좀 상식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로 시스템에서 이게 자연유화로 우리가 이루어진 관로 시스템에서 동수경사선을 구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통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동수경사라고 하는 것은 위치수도 어떤 지점에서의 위치수도와 압력수도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합을 그대로 그 노선에 맞춰가지고 쭉 구하고 전체 노선에 대해서 선을 연장을 한 것이 바로 동수경사선이다. 자, 정의는 그렇게 내려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동수경사를 검토를 하는 그 상하수도 시설이 있죠, 그죠? 자, 먼저 상수도에서 보면 취수 시설에서부터 쭉 정수장까지,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배수지에서도 당연히 배수 구역에 대한 동수경사를 검토할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취수 시설부터 정수장까지 우리가 그 취도수 시설에서의 부속 설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할 때 이 동수경사선 같이 그려가지고 답안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하고 또 하나 동수경사선을 또 그리는 내용이 있었죠. 바로 조합수조입니다. 수격작용에 대한 답안 작성할 때 조합수조 그림 그릴 때도 동수경사선을 같이 그리게 되는데 자, 그 내용도 같이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면 얼마든지 또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3문제 쭉 살펴봤습니다. 13문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 처음 출제된 문제로는 요
보안 설비,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테고, 나머지 12번, 13번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본 분들이랑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 출제된 문제가 3문제 있었지만 충분히 10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단답형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교시 보겠습니다. 2교시, 3교시, 4교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이번에 다방 클리닉, 그 포커스 캠프 하신 분들은 깜짝 놀랐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포커스 캠프에서 다뤘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2교시 내용 보면 3번 문제, 6문제 중에 3번 문제만 약간 다른 유형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수업 시간 다방 클리닉 포커스 캠프에서 그대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이와 같이 아는 문제가 많을 때는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요령껏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남들이 많이 손을 대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회피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남들이 손을 많이 댄다라는 얘기는 다들 준비를 잘해왔다. 그죠? 준비를 잘했다라는 거죠. 다들 답안 수준이 높을 거다라는 거죠. 이 시험은 절대평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평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되도록 회피하고 남들 손 많이 안 댈 것 같은 문제에서 답안을 잘 작성을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4문제를 고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2교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그대로 우리가 수도 없이 풀어봤던 문제죠. 131회 포함해서 18번 출제된 예상 문제고, 특히 이번 5월 시험 또는 7월 시험에서는 침수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수업 내용, 다방 클리닉 또는 포커스 캠프 내용을 참고해서 답안 작성하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하수관로 시설 중 다음 3가지 시설의 악취 저감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우리가 악취라고 하면 하수관로의 악취, 하수관로에서의 악취,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서의 악취,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수관로에서의 악취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수관로의 악취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할 때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 이 3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그대로 써줬죠. 아주 친절하게 구분을 해서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고, 많이들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132회 포함해서 10번 출제가 됐고 최근에도 출제 빈도가 높아진 문제다. 답안 작성 시에는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분뇨 직투입에 대한 내용, 즉 우리가 발생원이 바로 정화조다라는 거죠. 정화조. 함유식 하수관고에 그대로 지금 존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함유식 하수도에서 분뇨 직투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 하수도, 그죠? 스마트 하수도 내용,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 3번째 문제, 배수지의 유효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및 비상시 대처 용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배수지의 유효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요 앞에 문제는 수도 없이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인데, 문제는 요 뒤에입니다. 비상시 대처 용량. 자, 비상시 대처 용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출제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포커스 캠프에서도 여러 번 트레이닝을 했는데, 반드시 문제를 보고 요거 한 문제, 요거 두 번째 문제 합해서 50점, 50점 합해서 100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시 대처 용량을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딱 보면 배수지 그리고 유효 용량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 자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제 손을 대는 거죠. 대고 뒤에 가서 요 내용을 쓰려다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번 못 쓰거나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온다. 자,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보고 요거 두 개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적어도 0.7페이지, 0.7페이지 정도 내용을 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해서 아깝지만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 하수 처리장 처리수 제2용. 이것도 아주 핵심 문제죠. 하수 처리장 처리수 제2용 핵심 문제. 특히 용수 사용 용도별 수질 기준. 자, 수질 기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포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질 기준, 그 수질 기준에 대해서 상하수도 분야에서 수질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방류수 수질 기준도 출제가 잘 안 된다. 자, 그리고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런 것도 출제가 잘 안 된다. 자, 출제 기준, 우리가 기준 중에 출제가 되는 게 유일하게 제2용수, 특히 용도별, 8가지 용도별 수질 기준, 요거는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다 외울 것이냐? 외운 분들은 뭐 외우고 도저히 못 외우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럼 8개 용도별 수질 기준의 대표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외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얘기를 했었는데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수질 기준에 대한 출제가 됐고 뒤에 제2용 활성화 방안, 제2용 활성화 방안 요거는 매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거 하나, 그다음에 뒤에 두 번째 해가지고 둘 다 내가 자신 있게 쓸 자신 있다라고 하면 손을 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수질 기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수업 시간 또는 답안 클리닉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풀어본 분들은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다음 5번째 함유식 하수도 시스템의 강우시 방류 부하량, 즉 CSO를 얘기하는 겁니다. CSO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저감 계획 수립 절차 이게 하나가 되고 방류 부하량 산정 절차 두 번째, 저감 대책 세 번째. 자, 세 문제 합쳐서 한 문제다. 새끼 문제 세 개를 합쳐서 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된다. 특히 대제목을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죠. 자, 요 내용만 들어가도 우리가 개요, 그 다음에 사례, 제한사항 한 페이지 빼면 요 내용으로 2페이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내용 뭐 쓸 내용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자, 요 내용으로 해서 쭉 대제목 잡아서 쓰면 된다. CSO는 당연히 그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핵심 문제죠, 그죠?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특히 강의 노트 내용을 보면 요거 그대로 돼 있죠, 그죠? 정리가 이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형대로 우리가 풀어보기도 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물론 남들도 많이 손을 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고도정수 처리 시설의 도입 검토 대상, 절차, 대안 여기까지가 하나고 선정 시 고려 사항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검토 대상, 절차, 뭐 또는 대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다 대제목 주어진 문제고 고도정수 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강의 노트에 보면 만냄새 물질, 즉 우리가 고도정수 처리 맨 처음 시작하는 게 활성탄인데, 그죠? 그 활성탄 다룰 때 거기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그쪽에 딱 정리가 돼 있는데 132에 포함해서 13번 출제된 예상 문제고
당연히 수업 시간 답안 클리닉에서도 보는데 요 문제는 굳이 풀어보지 않더라도 검토 대상 물질에 대한 내용이죠. 대상 물질에 대해서 써주면 되고, 절차 우리가 고도정수 처리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의 공정을 우리가 운전 개선해서 수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대상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리노베이션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수지를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공정들이 들어간다. 고도정수 처리 공정, 대표적인 게 활성탄, 오존, AOP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절차 그리고 대안은 그런 공정들이고, 선정시 고려사항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고, 특히 답클에서도 풀어봤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교시 6문제 우리 쭉 보면 3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지만 나머지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특히 포캠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2교시 문제 본 분들 1교시 조금 어렵다 했던 분들이 2교시는 쉽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 다음 3교시 보겠습니다. 3교시 더 쉬웠습니다. 6문제 모두 수업시간, 답안 클리닉, 포커스 캠프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출제가 돼서 네 문제를 골라쓰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골라쓰는데 어려운 거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자신 있게 쓸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그런 교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수담수화 핵심 문제죠. 핵심 문제 23번 출제했던 핵심 문제. 수업 시간부터 우리가 수도 없이 상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점수 잘 안 나온다까지 얘기했고요. 두 번째 문제 배오존에 대한 내용이죠. 오존 처리 시설 중 배오존. 자, 배오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열분해, 촉매, 그리고 활성탄 세 가지만 써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죠. 132회 포함해서 5번 출제됐고, 자, 오존 문제는 핵심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우리가 배오존으로만 봤을 때 따로 출제된 문제가 한 5번밖에 출제가 안 됐지만, 오존 문제를 풀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존 단독으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오존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면 된다. 오존 처리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존 처리에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오존의 특징, 그죠? 즉 장단점, 그리고 또 오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오존 주입 설비의 종류 및 특징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고려사항에 배오존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오존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 배오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죠? 자, 반대로 그럼 보면 배오존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오존을 단답형으로 물었으면 배오존 내용을 쓰면 되지만 서술형으로 물었기 때문에 오존 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서술형을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또 살펴봤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인제거 방법, 그리고 처리된 인의 회수 및 재이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여기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인제거 방안 하면 생물학적 인제거 공정을 보긴 조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물론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의 인제거 방법이니까 생물학적 처리 공정까지도 내용은 써줘야겠지만 여기서 얘기한 건 화학적 총인 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에 대한 내용도 물론 필요하고 화학적 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 같이 써줄 필요가 있다.
화학적 처리 시설 하면 응집제 첨가형 활성 슬러지법 그리고 정석 탈인법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처리된 인의 회수 및 재이용 방안. 자, 우리가 인을 회수하는 공정은 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맵에 대해서 별도 대제목 잡아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인재고 공정 내용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적 총인 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 그죠? 그 응집제 첨가형 활성 슬러지법하고 정석 탈인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맵 이 내용을 전부 다 합친 그런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서 멤브레인을 활용한 하수 처리 방법의 특징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13번 출제됐던 예상 문제고 자세히 우리가 다뤘죠. 특히 MBR에 대해서 다룰 때는 답안을 작성할 때는 위에 내용이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 MBR에서의 화학적 총인 제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MBR에서는 생물학적 인재고는 어렵다, 그죠? 좀 어렵고 그래서 화학적 처리해야 되는데 화학적 처리할 때 응집 핵이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침전 또는 부상분리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응집제를 첨가하고 그 다음에 여과를 통해서 제거하든가 아니면 정석 탈인 또는 응집 핵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공칭 공경을 갖는 멤브레인을 적용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다음 다섯 번째, 슬러지 쪽이 출제가 됐습니다. 슬러지. 자, 슬러지 쪽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슬러지 쪽 문제, 하수 찌꺼기의 처리 및 처분 방법 출제가 됐죠. 처리 및 처분 방법이 하나.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의 정의, 특성 및 처리 방안. 이거 그냥 묶어가지고 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하수 찌꺼기의 처리 방법이라고 하면 농축, 향기성 소화, 그 다음에 탈수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처분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 해양 배출이 안 되니까 그죠? 육상 처리를 얘기하는데 소각, 중간 처분 그리고 최종 처분, 매립 뭐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재활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활용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 간단하게 써주고 그다음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반류수 우리가 또 풀어봤었는데, 자, 요 반류수는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거기 반류수 그냥 앞쪽으로 메인스트림을 돌려서 그 침사지 쪽으로 돌려가지고 본 공정에서 처리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이 됐죠.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이 되면서 바이오가스 통합 생산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이 법에서 이 바이오가스 통합 생산 시설을 하수 처리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하면 가축 분뇨, 음폐수 이와 같은 것들을 하수 처리장 갖고 와서 함께 처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류수 보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향기성 소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병합 소화도 하고 그리고 또 가용화까지 한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부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반류수는 그대로 하수 처리장으로 돌려보내다가는 그 처리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별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별도 처리. 자, 별도 처리 바로 키워드 아나목스. 그렇죠? 이거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크게 처리 처분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는 그 사례 이런 데다 넣어도 되는데, 유기성 폐자원의 육상 처리 처분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축 분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슬러지도 마찬가지고, 음폐수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운영을 해서 여기서 최대한 가스를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자, 그리고 거기서 일단 감량화하고 가스를 많이 뽑아낸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재활용을 하든 또는 최종 처분을 하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줘야 된다. 여기까지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의 고도 처리 시설 도입 시 고려사항, 고도 처리 도입에 따른 2차 침전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고도 처리 시설 도입 시 고려사항이 하나고 한 문제고, 그 다음에 도입에 따른 2차 침전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거 분리해서 다루죠, 그죠? 그래서 고도 처리 도입 절차, 그죠? 고도 처리 고도화 기존 하수 처리장 고도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 다루고, 그 다음 2차 침전지 효율 개선 해가지고 따로 다룹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도 2차 침전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만, 이 두 문제를 합쳐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고도 처리 시설 도입 시 고려사항, 이거 핵심 문제죠. 핵심 문제고 한 25번 출제됐던 핵심 문제고, 2차 침전지 효율 개선 내용도 9번 출제됐던 예상 문제입니다. 둘 다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는데, 이 문제를 보면 앞으로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의 고도 처리 시설 도입 시 고려사항 이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내용도 같이 넣어서, 즉 요 6번 문제와 같은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이 한번 합쳐서 출제됐다는 얘기는 출제 기준이 이 두 내용을 같이 묻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용을 같이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답안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그렇게 하라고 또 설명해 줬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었던 시험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3교시 6문제 쭉 보면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죠, 다. 여기서 어떤 그 문제를 골랐을까? 이게 이제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4교시 보겠습니다. 자, 3교시까지 이 정도 이제 풀고 나면 이제 손맛이 오죠. 아, 이번에 합격하겠구나. 이제 그 손맛이 오는데, 마지막 4교시 문제 딱 펼쳐봤을 때 이번엔 어떻게든 땡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4교시도 한 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처음 출제된 문제가 6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수업 시간 다클 포캠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하수관로 시험 방법 중 시공검사 항목, 대상 검사 수량과 중공검사, 대상 지표, 검증 방법, 검사 수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 수업 시간에 예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출제 빈도가 좀 떨어져서 93회 이후에 출제가 안 돼서 수업 시간에 좀 뺐던 문제입니다. 본서나 본서에는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봤던 분들은 이거 얼마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하수도공사 표준 시방서의 관로검사 및 시험 이 내용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답안 작성하면 되고요. 자, 이 문제도 약간 그 난이도는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잘 안 보던 문제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네 문제는 전부 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다. 두 번째 문제, 활성슬러지법의 기본 원리 및 활성슬러지의 미생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활성슬러지의 기본 원리 및
이게 이제 한 문제가 되는 거죠. 활성 슬러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게 한 문제. 두 번째 미생물의 특징.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기본 원리, 표준 활성 슬러지법의 기본 원리. 우리가 그 동력학까지 포함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21번 출제했던 예상 문제고, 미생물 특징. 네 가지 유형의 미생물이 있다. 유기물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종속영양 미생물 XH라고 쓰는 헤테로트로스라고 쓰는 종속영양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질산화를 하는, 질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질산화를 하는 데 기여하는 질산화 미생물, 독립영양 미생물이 있다. XAUT라고 우리가 썼고요. 그 다음 탈질에 기여하는 미생물이 있죠. 탈질 미생물 XDN. 그 다음 인제건 미생물 XAUT가 XPAO 해가지고 이 네 가지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환경 그리고 그 조건 그리고 특징 뭐 이런 것도 전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두 문제를 합쳐서 출제를 한 거죠. 자, 둘 다 단답형 주로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인데 둘을 합쳐서 서술형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유량조종조. 앞서 우리가 배수지가 나왔는데 배수지, 유량조종조 같다. 원리는 같다. 단 서로 기능이 서로 반대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배수지 나왔고 이번에 유량조종조 나왔으니까 뭐 두 문제, 한 문제 풀 수 있으면 둘 다 풀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너스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유량조종조의 역할, 고려사항, 그 다음에 처리시설 및 광고 측면에서의 용량 산정, 시 고려사항. 굳이 이거 처리시설 및 광고 측면이란 말을 써주지 않아도 용량 산정 시 고려사항은 우리가 우리 관로는 우리가 시간 최대 오수량으로 설계를 한다. 하수처리장은 일체대로 설계를 한다. 두 시설 간에는 반드시 시간 변동 조정 용량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죠? 그 시간 변동 용량을 조정하기 위한 그 고려사항 방법, 그 용량을 구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하여라라는 내용이죠. 128회 포함해서 15번 출제된 예상 문제다. 특히 유량조정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별 내용이 아니지만 출제빈도 매우 높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제가 됐고 특히 이 답안을 작성할 때 유량조정조에 대한 이 내용을 쓰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법별로 유량조정조의 유무를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도 같이 반드시 써줄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조류의 대량 유입 시 취수원 및 정수장 내 각 시설별 대응 및 조치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자, 우리가 앞서 그 1교시에 조류가 출제가 되면 수질 관리 측면에서 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 이와 같이 정수장에서의 대책을 묻는 문제가 있다. 이번엔 둘 다 출제된 거예요. 그죠? 그 단답형으로 마이크로시스템이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의 대책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자, 요 뒤에 조치 요령, 대응 및 조치 요령 요거만 보고 요거 조류경보제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장, 취수원 및 정수장 각각에 대한 시설별, 각 단위 공정별 대책을 써라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취수원부터 착수정 쭉 해서 마지막 정수지까지 그리고 조정시설까지 전부 다 내용을 써주면 되는 문제다. 자, 조류가 발생했을 때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규조류, 남조류, 뭐 녹조류 뭐 각각 뭐 있지만 각 조류별로 탁도를 높이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 탁질로 작용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 광합성을 해서 pH가 증가하게 된다. pH 상승을 하게 된다. 자, pH 상승을 하게 되면 정수 처리에 미치는 영향, 응집, 침전, 그리고 그 다음 소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특히 또 조류가 미친 영향 중 하나가 바로 조류 독소가 있는데
조류 독소, 뭐 만 냄새도 있지만 조류 독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조류 독소, 즉 남조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착수정에서 전염소를 중단하고 중염소로 전환한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조류 독소. 앞서 1교시에 독소 나왔는데 연계해서 이 내용도 반드시 써야 되는 문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해서 답안 작성하면 되고 우리가 그 포커스 캠프까지 포함해서 수도 없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의 구성, 조정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설별 기능 및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죠. 12번 포함 출제됐던 문제고요.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 자, 다음 6번 문제 이게 처음 출제가 된 문제죠. 그죠? 최근 환경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의 도입 배경, 장단점,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제가 그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은 조금 뭐 된 거긴 합니다만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 들어가서 상하수도 분야만 보도자료를 꼭 뽑아서 보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반드시 보도자료 꼭 보시라. 굳이 그 보도자료 가지고 답안 만들고 할 필요 없다. 보도자료만 봐둬라. 그죠? 그리고 머리에 한번 읽어서 머리에만 담아둬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환경 보도자료 중에 상수도 설치 어려운 농촌 산간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던 보도자료가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 시설 관련된 내용이죠. 자, 마을 상수도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 시설들이 여러 문제가 있죠. 그 우리가 그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 시설들은 전부 다 지하수를 그 양수해서 우리가 간단한 정수 처리를 한 다음 음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 정수 처리라고 하면 정수제는 이제 소독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국내 마을 상수도 또 소규모 급수 시설들을 보면 비소가 많이 나옵니다. 비소, 우라늄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수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지역들은 지방 상수도 또는 광역 상수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이 동떨어져 있거나 또는 마을 수가 매우 작거나 또는 소멸돼가는 그 지역에서 그게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가 전치가 되고 있는데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은 거기에다 주로 이제 RO죠. 이제 RO 시스템을 두고 자, 기존의 마을 상수도에서도 RO가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죠. 이제 우라늄 또는 그 비도 작겠다고 RO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설들이 멎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설치만 하고 관리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그냥 물을 먹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 즉 RO를 설치해놓고 관리를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해주겠다라는 거죠. 무임 원격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요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입 배경에 대한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으로 써주면 될 테고 장단점, 당연히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 시설의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 기대 효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로 그냥 썰로 쭉 풀어도 특히 이런 문제들은 남들이 손을 안 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자료 한번 읽어본 분들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우리 그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 있죠. 개요, 사례, 제한사항 한 페이지 빼고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 대제목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대제목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분량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 정도만 생각해가지고 쭉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교시죠. 마지막 교시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 손든 분들은 지치기도 하고 팔이 지치기도 하고 시간이 쫓기기도 하고 해서 한 2페이지 정도밖에 못 쓴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정도만 써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 쉬운 문제들 또 1번 문제만 좀 빼면 다 쉬운 문제들이
그 2, 3, 4, 5번 문제는 다 쉬운 문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손을 댈 텐데 이런 문제를 손을 댄 분들은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죠. 자, 4교시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1교시만 좀 어려웠는데 1교시는 항상 어려우니까요. 그죠? 열 문제 다 푸는 게 쉽지가 않은 게 1교시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유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첫 출제된 문제들이 3문제 있었지만 그 문제들이 못 쓸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교시는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 교시, 특히 2교시, 3교시는 매우 쉬웠죠. 매우 쉬웠고 4교시도 뭐 2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출제됐지만 4문제 골랐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를 평가해보면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이했다. 특히 이번에 포캠 많은 분들이 포캠 이번에 수강을 하셨는데 포캠 본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 수를 얼만큼 뽑아주느냐, 합격자 얼만큼 내주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채점 기준이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격자 수가 작으면 이번에도 상당히 합격이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될 것 같고 합격자 수를 좀 많이 좀 뽑아주면 전반적으로 좀 잘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격자 수가 합격자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수업 내용 그리고 답안 클리닉 그리고 포커스 캠프 각각의 우리가 다뤘었는데 전부 다 한 분도 계시고 답안 클리닉만 한 분도 계시고 또 수업만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죠? 여러 유형의 수험생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내용별로 해서 문제가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예상이 적중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1교시는 8문제가 적중이 됐고요. 자, 그 다음 2교시, 3교시 전부 다 적중이 됐고 4교시는 4개 1번 문제하고 6번 문제만 빼고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다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얼마든지 이번 시험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 답안 클리닉에서 좀 더 우리가 이 수준이 높은 그런 답안 연습을 하게 되는데 1교시 7문제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 2교시 5문제, 3교시 6문제, 4교시 3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답클 한 분들은 아마도 여기서 차별화된 답안들을 만드는데 많이 이제 만드는 거 연습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좋은 답안을 아마 쓸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포커스 캠프 보면 1교시 5문제, 2, 3교시 전부 다 나왔고 4교시 3문제 이렇게 나왔다. 자, 그래서 뭐 포캠 하신 분들이 포커스 캠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포커스 캠프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반짝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외웠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2, 3, 4교시는 전부 다 답안을 잘 썼을 겁니다. 관건은 1교시 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10문제를 잘 썼느냐에서 이번에 합격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야별 출제 현황을 보면 수질이 단답형 4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죠? 서술형이 안 나왔습니다. 특히 비전모형원 쪽에서 서술형이 출제가 자주 됐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출제가 안 됐다. 그래서 단답형만 출제가 됐다. 자, 다음 수어는 아예 안 나왔죠. 수어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수어는 매회 한 문제, 그래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아예 출제가 안 됐다. 정수처리 서술형 문제가 6개, 단답형이 2문제에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됐고 하수처리는 하나 6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슬러지 쪽은
서술형에서 우리가 반류수 쪽이 하나가 출제가 됐죠. 형기성 소화는 이번에 출제가 안 됐다. 물론 반류수도 어떻게 보면 형기성 소화와 관련된 문제죠, 그죠? 파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이송. 이송에서는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송 다루는 이송 내용과 여기 분류상의 이송하고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는 편의상, 수업의 편의상 빗물 쪽 내용은 전부 다 계획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처리수 제2용 내용도 여기서 이제 관리 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 묶어가지고 여기서 다루는데 여기서 그 하수처리수 제2용 내용은 이쪽으로 하수처리 쪽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이송에서 빗물 쪽, 계획에서 빗물 쪽은 전부 다 이송 쪽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보면 이송이 단답형 4개, 서술형 5개에서 9개로 가장 많이 출제됐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쭉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송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펌프 쪽이 이번에 하나 출제가 안 됐다. 펌프 쪽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안 됐다. 즉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될 내용인 수원하고 펌프는 이번에 출제가 안 됐다. 그 다음에 계획은 그 단답형으로 잘 출제가 안 된 단답형으로 한 문제 수도정비 기본기 하나 출제가 됐고 또 하나 기타 내용으로 우리가 준공검사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하나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전체 보면 이송이 9개, 정수처리, 하수처리 골고루 출제가 됐고 나머지 수질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3회 여러분들 그 시험 본 분들 다시 한번 보면 감회가 새로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렇게 또 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던 건지 뭐 어느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 내가 잘 썼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본 분들은 잘 봤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다음 시험 바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자, 못 본 분들 이번에 나 좀 어렵겠다 하는 분들은 또 이 총평 내용을 좀 같이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하는 그런 형태로 다음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수업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자, 그래서 5월 26일. 자, 5월 26일부터 바로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바로 시험까지가 주수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서 해도 9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9주 과정은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9주가 나오기 때문에 10주 과정을 9주에 끝내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매주 조금씩 뭐 속도 좀 올리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6시, 2시부터 6시 이렇게 잡아놨는데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진도는 최대한 다 뽑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주간 수업이 나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시험에는 포커스 캠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답안 클리닉은 그대로 나가고요. 어제부터 하고 있죠, 이미. 답안 클리닉은 하고 있고 포커스 캠프가 문제인데 자, 이거는 포커스 캠프를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포커스 캠프는 이번 시험과 다음 시험에 출제될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 예상을 해서 이번에 했던 포커스 캠프 133회 대비해서 했던 포커스 캠프를 실전반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즉,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어보고 답안 해설도 듣고 하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인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보고 풀어서 좀 검토를 받고 싶은 분들은 거기 올려놓으면 또 제가 검토해드리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정규 과정은 구주 과정 이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커스 다방 클리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것도 학원에 문의를 해서 언제 진행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133회 때 포커스 캠프 들으신 분들은 필요 없겠죠, 그죠? 그분들은 굳이 이제 필요가 없을 수 있고요. 물론 그때 제대로 안 했다 한 분들은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포캠을 하지 못한 분들 또는 기존에 아직까지 나는 포캠 할 그런 실력이 안 된다 해서 안 들었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에 실전반 형태로 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여기서 다 나왔어요. 포커스 캠프에서. 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전반도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다음 시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133회 문제 총평 쭉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은 우리가 수업 나가면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학원 나와서 물어보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또 제 블로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복기를 하세요. 복기.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복기를 하시고 이 복기 결과를 이제 이 합격자 발표할 때 이제 각 문항별로 채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꼭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3회 문제 총평 마치고 바로 정규 과정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